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광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이미 변화된 시민들의 삶을 제때 반영하지 않은 게으른 정치는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하고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시장님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시장께서는 시청 광장에 고 노태우 대통령의 분향소를 설치했죠. 그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전두환 씨와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훼손한 예우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없는 실형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그 행위 앞에서 방역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날 종로와 동대문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변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이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정규직을 없애라, 불평등을 끝장내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바로 발언을 하셨죠.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발 조치하셨습니까? 글쎄요, 아직 고발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고발 조치 아직 하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제 기억에는 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의사를 다양하게 말하는 언론 권력이 없는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헌법상의 권리, 기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금지하고 재갈을 물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협박하는 것, 민주주의를 무위로 돌리고 권위주의의 통치수를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활용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권수정, 노동자 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저 13일 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와 목소리에 함께하고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 방침에 따라서 고발하실 거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저부터, 본 의원부터 바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난을 빌미로 독재와 권위주의를 자행하고 역사적 경고를 엄중하게 지금 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시장님, 서울시의 수장이시니까 먼저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이 있는 도시 이런 것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요. 네. 삶의 질이 보장되고 개개인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자리가 풍족해서 그 일을 통해서 자의 성취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제 환경, 또 여가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도시 환경, 네. 그리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생각하고 계신 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이미 매해 그 이코노미스트지나 다른 유력한 기관지 컨설팅 그룹 같은 데서 살기 좋은 도시 발표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 순위를 계속 지켜봅니다. 근데 그 도시들이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외관, 그다음에 랜드마크 보유 이런 것들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북유럽 및 호주, 뉴질랜드 등의 안정적인 주거, 의료, 복지, 교육 등의 하드웨어가 탄탄한 곳, 특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제도가 안정적인 도시 이런 곳들이 선정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도 확인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특히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사회적 돌봄 이것은 도시가 책임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장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라는 포부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고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예. 서울의 가족 형태, 유형, 인식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요. 지난 10년간의 서울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요. 대단히 심각하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도 1998년 27.7%에서 2018년도 10%로 낮아졌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인식은 28.2%에서 이미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구성도 급속도로 달라졌습니다. 1990년도 9.1%에 불과하던 1인 가구 2019년도엔 33.9%에 도달했고 현재는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혼인율 1990년 1000명당 9.9건에서 2019년 5건으로 반으로 줄었죠. 게다가 이혼율은 1990년 1.2건에서 2019년에는 1.8건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단순히 가족 해체, 공동체 붕괴, 불화와 갈등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가족에 대한 변화된 인식 그리고 정상 가족을 강요하는 이데올로기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것들 그렇게 다양한 가족으로의 이행이 이미 우리는 겪고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인식과 통계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께서 그 9월 15일 날 발표하신 서울 비전 2030에서 말씀하신 게 있으셨어요. 여기 위에도 써 있는데요.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문화 실천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셨고요. 시장께서 그렇게 사회적 다양성 추구를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대단히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특히 서울 시민의 달라진 삶의 여건을 책임지는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가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 형태, 가구 유형 및 인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포용적 가족 정책의 필요성도 또한 같이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서울시장님께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사회적 돌봄이 있는 서울의 형태, 기초 단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어떠신지 간단하게만 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한 10년 동안 급격하게 1, 2인 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있고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비율이 지금 한 35%를 넘어서는 것 같고 2인 가구가 25%. 네. 그래서 1, 2인 가구가 합하면은 60%에 아마 이미 넘어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60.1% 네,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거에 4인 가족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모든 정책 패러다임을 1, 2인 가족 기준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겨갈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지금 1인 가구를 집중적으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1인 가구를 챙기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고 계신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은 이제 예전처럼 정형화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결합되고 해체되고 무수히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다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에서도 2019년 진행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여론조사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께서는 6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기존 혼인 혈연에 기반한 정의되는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미 60% 넘게 찬성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현재 저희 지금 가족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자격을 획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맞지요? 그래서 시장께서도 계속 정책적으로는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실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관계를 충분히 지금 제도가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변화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가. 네, 정책 진단이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진단이 정확하다면 거기서 나오는 문제 해법도 정확하게 좀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으로 2022년 예산에 123억 배정하셨습니다. 골목길 스마트 보안 등 설치 추진, 안심마을 보안관, 1인 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도로명 주소 안내 스티커 제작 지원 등의 사업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골목길 스마트 보안 등 설치, 도로명 주소 안내 스티커 제작 지원이 1인 가구 특별 대책 추진단의 이름으로 굳이 추진돼야 될지 다소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질문에서 우선 넘기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무수한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도 서울시 1인 가구 지원센터,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 위기 1인 가구 한시적 생계비 지원,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종합 상담 서비스, 추가 취약 지역 거주 등 1인 가구 실태조사, 고독사 고위험 1인 가구 보호 솔루션의 회의 운영, 1인 가구 커뮤니티 공감 및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 지원, 다 읽기도 바쁠 정도로 너무나 많은 1인 가구 사업들을 지원하고 정책과 재원을 그 네트워크 사업들에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을 떠나서요, 이미 1인 가구의 삶의 문제를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방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1인 가구의 증가는 단지 혼자 사는 사람만의 증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헐적 동거 생활자나 아니면 주거 형태상 타인과 같이 살지만 세대주로 등록할 수 없는 사람들이 1인 가구로 통계로 다 잡힐 수도 있는 것이고요. 1인 가구 자체가 다양한 결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도 또 평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1인 가구에 주목하시는 것도 결국은 1인 가구로 계속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양한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도 함께 염두하고 그다음에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1인 가구로 40%, 50%로 늘어가게끔 두고 싶진 않으신 거잖아요. 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무수한 정책에서도 이미 네트워킹하고 그들을 갖다 챙기고 사회적으로 결합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도도한 역사의 물결, 사회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행정이 막겠습니까? 네. 이미 서울시의 3분의 1이 1인 가구 상황에서 그 기존의 그 가족 그 결혼과 출산을 통한 공동체가 가지는 역할,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들어진 공동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는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구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이 조례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9월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내셨었는데요. 조례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고 그 이외의 요소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 공동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네. 그 말씀하신 것이 조례 내용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하고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 조례의 정의, 사회적 가족의 정의입니다. 맞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조례도 만들고 뭐 예산도 투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가족들의 가족이긴 한데 아무런 행정과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요. 결국은 껍데기인 상태에 현재 불과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이분들의 개인적 고립감 더욱 심화되고 있고 1인 가구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자살률과 이런 것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돌봄 공격이 고스란히 또다시 드러난 상황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아까 말했던 취침, 취사,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공동체이고 서울시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명칭한 그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을 위에다 적시해 놓았는데 몇몇 사례만 좀 적었습니다. A씨는 같이 동반 생활을 하고 있는 B씨하고 서울에서 벌써 3년째 살고 있고요. 그분은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의 법률에 따라서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가족 돌봄 휴가나 휴직 제도를 그 생활 동반자인 B씨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C씨는 생활동반자인 D씨와 5년째 살면서요. 그분이 코로나 확진이 되어서 격리될지라도 그 배우자가 병원의 요양시설로부터 면회나 아니면 정보 제공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실제 거주에 따라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음으로써 정부 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가족 중심의, 직계가족 중심의 모임 허가, 숫자, 그런 제한 때문에 결국은 차별을 받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우리 서울시 시민들이시고요. 어떠한 행정적인 차별 없는 절차들을 행위들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 내에서는 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모두 존재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른데요. 말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되네요. 네. 이미 삶의 형태가 변화했다고 시장께서도 말씀하셨고 통계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을 보장해야 되는 것이 정치와 행정의 역할인데요.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이 시민들한테 예전의 그 결혼제도와 예전의 그 가족제도와 혈연으로 모두 묶는 그 제도로 다시 돌아가서 니들이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되겠죠. 많이 늦은 시간까지 계셨냐고 목소리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별받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께서 계속 그렇게 밝히심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는 또 이제 서울 큐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냈던 그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 불허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근데 봤더니 사회적 갈등 등으로 인해서 공익을 저해할 요소가 있고 판단해서 불허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시장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사회적 포용성을 늘리고 다양한 가족제도에 이런 것들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면 여전히 합의가 안 됐고 이분들에서 불법적인 아니면 공익을 저해할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란 말로서 또 다른 면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서울 인권위에서도 분명히 서울시 인권위에서도 이 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관련해서 차별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처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정하라는 권고까지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어째서 이렇게 답변을 또 그때는 하셨을까요? 모든 제가 사회 답변에 대해서 예상해 보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와 반발과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이런 얘기를 하실 거면 답변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느 사회든지 사회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법과 제도가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예. 보여드렸던 것이 있죠. 흑인 학생 하나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법원과 행정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에서 존재론적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께서 나서는 역할을 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발언에 대해서 정말로 묵직한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서울은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도시고요. 그 정도 역할과 그리고 위상 속에서 가져야 되는 자기 그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책임감이 있는 도시이지요. 물론 존중받아야죠. 네. 존중받아야 되는데 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시겠지만 그 퀴어 축제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 수 없는 형태의 행태들도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걸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퀴어 축제는 1년에 딱 하루 있는 날이고요. 다양한 역할들과 여러 가지 축제 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요. 관련해서 이것을 발언의 주요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용인될 때까지 그분들도 1인으로서 그냥 집에서 1인 퀴어 축제를 하시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동일한 결정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그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서울시 책임과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사회적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 생활 동반자 이 제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형태로다가 지금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께서도 들으셔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태동기라고 보면 되겠죠. 태동기가 아니라요. 가까운 일본 한 군데 보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그 파트너십 증명제도 급속히 늘고 있고요. 2018년도에 7개밖에 안 됐습니다.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반자 파트너십 제도 조례가 있었는데요. 현재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2018년도 7개에서요. 현재 130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개 지방자치단체 인원을 합치면요. 일본의 전국 3분의 1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일본의 3분의 1 정도가 벌써 이 제도를 도입하고
혜택을 받고 계신 겁니다. 도입 단계가 아니죠. 파트너로 인정되면요, 가족용 구형 국민 주택 입주가 가능하고 친족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의 입원 동의서나 수술 동의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피부야구 내 아스모 소액 단기 보험은 파트너십 증명서를 제출한 커플에게 사망 보험까지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가족 할인까지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민간은 다 붙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요. 구청에서는 해당 구 내에서 고용주의 책무로 파트너십 등록자에 대해서 임금 승진, 고용 차별 금지와 축의금 지급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도토리현 2021년 7월에 동성 커플에게 부양수당의 지급이나 가족 돌봄 휴가의 취득 등을 인정한다고 결정했고요. 도쿄 세타가야 구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을 그 파트너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프랑스 1999년에 이미 시민연대 계약을 도입했습니다. 팍스 등록 1년 이후에 매년 갱신을 요하는 임시 거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이후 5년 경과 시에 10년간 유효한 영주권 지위 획득 기회를 부여합니다. 소득세 산정 시 공동 과세 산정 대상이 되며 팍스 등록 후에 형성된 재산 중에서도요, 그 본인의 몫의 상속 또는 유언에 있어 일정 정도 재산 상속과 파트너의 상속분에 대한 세금 감면까지도 가능하게 열려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공동 거주하다 사망하면요, 남겨진 파트너가 임차권을 승계하고 건강보험, 실업수당, 사망보험금 혜택에도 파트너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독일 2001년도에 생활동반자법 동의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부모의 책임을 생활동반자에게 위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의 성도 사용 가능하게끔 열어놨습니다. 영국 2005년 시민동반자법 도입했습니다. 주거권, 연금, 수술동의 가정폭력의 인정까지도 이 시민동반자에게 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아까 도입 단계라고 말씀하셨던 시장께 이 정도만 소개하고서 다시 아까 제가 태동기라고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가 태동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정도 수준에 놓여져 있는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그거는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사회를 것이 이끌어가는 우리 서울시가 그렇지 아닌가요? 거기에 지금 1인당 시장으로서 말씀하실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 않죠. 1인당 국민소득이나 이런 걸로 보면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네. 가족 형태의 변화와 뭐 네. 이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랑스하고 비교하면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제가 다양한 곳의 사례를 들었고요. 네. 앞에서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도시, 도시 경쟁력 이런 거를 시장께 질문 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도약하시겠다, 미래를 약속하고 선도하겠다고 말씀하신 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고민은 하겠지만 저런 사회 현상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냐. 이미 여러 가지 아까 그 통계에서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여드렸고 이미 많은 시민들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도 지표상 확인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배울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영국에서 시민동반자법 참여 대상이 이제 이성애 커플로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시민연대 계약 도입 이후에 사실은 동성 커플보다 이성 커플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하나의 시작점은요. 다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생활 동반자 제도가 대단히 간편하다는 거예요. 지금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네. 제가 말도 좀 해도 될까요, 네. 시장님?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요. 앞으로 제안하는 것이라서 시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실 이유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각국의 제도 기존 결혼보다 간소한 절차로 이루어지고요. 특히 연령 등의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당사자 간 합의 요것을 가장 중요하게 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결혼 제도에 들어간 사람들만큼 아주 똑같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편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존 규범을 완벽하게 허물지 않는 수준에서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거든요. 아까 많은 분들이 단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였잖아요.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와 같이 지역 차원의 접근 방식 우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법적 구속력이 보장되지 않지만
실질적 가족 관계의 사회적 승인 이것만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파급 효과를 견인해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 사례로부터 그 현실적인 가능성을 공부해 보시라, 시작해 보자라고 드리는 것이고요. 이 다양한 사회적 결합을 수용하는 정책 이것이 결국은 1인 가구로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지원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그들을 갖다 다시 또 사회적 결합으로서 엮어내면서 사회적 보장을 넓혀가는 대단히 주요한 수단이 될 거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도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오래되셨어요. 이미 우리 세대 동일하진 않지만 다음 세대, 지금의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와 이런 거에서 저희는 이미 기성세대이고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전에 10년에 머물러 있는 아니면 예전에 100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민과 정답을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한 지금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계신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고민을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동 SH 사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취임하셨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출간하셨던 그 부동산 대폭로, 저도 되게 재밌게 읽으면서 분노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쓰셨더라고요. 사장께서 평소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의 도입과 분양가 원가 공개, 분양 상한제 등 일관되게 부동산 안정 및 주거 정책, 주거 복지 위해서 애써 오셨고요. 그 김원동의 3가지 제안해서 100년 주택법 국내 도입 시급하다. 아주 제가 박수를 치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사에서도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가 원가 공개 등을 약속하셨고요.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신 점도 정말로 환영합니다. 다만 최근에 그 신속 통합 개발 등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본의원은 우려가 되는데요. 사장께서 오세훈 시장님과 다소가 아니라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이런 말씀 좀 뭐하지만요. 혹시라도 이미지만 차용당하지 마시고 평소 본인이 갖고 계셨던 원칙에 기반해서 슬기롭게 잘 해나가 주십사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예, 네. 현재 SH공사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이 크게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이 임대주택들에 입주하기 위해서 가산점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무래도 그 소득이라든지 여러 취약계층 가구에 가장 우선적으로 네. 배정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언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세대원 수, 예. 그죠?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 예.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 이렇게 살펴봐도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혈속, 직계 비속, 미성년 형제자매로 있을 때는 조금 더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이런 조건을 가져야지만 저희가 이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들어가겠다고 요구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신청도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에서도 역시 거기도 세대원하고 부양가족 가산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 또한 법이 인정하는 그리고 그 가족으로만 한정되고 있는 거 맞죠?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뛰어넘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책적인 시대를 앞서가는 요구들과 내용으로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어 오셨던 사장께서 들었던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그 주택이나 건물에 세든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일본 사례를 가끔 인용하셨었어요. 그 중에 차지차가법이라고 언급을 하셨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하면 어떤 걸까요? 땅이나 집을 빌리면
그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대등한 관계를 네. 유지해야 한다 그런 개념. 그리고 나갈 때까지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까지 예.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계속 거주권을 주어야 예. 하고 뭐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제도이지요. 그 사례를 해외 사례를 정말로 많이 연구하셔서 알 것인데요. 잘 제가 앞에서 오세훈 시장께 질문을 드리면서 일본의 사례와 다른 뭐 팍스나 독일의 제도, 생활동반자법, 영국의 제도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서 거주권에 대한 질문과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의 파트너십 제도나 이런 데 보면 임대주택 입주 권리가 어떠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까 제가 설명도 조금은 해드렸습니다. 뭐 아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담겨 예, 있는지는 예, 보셨을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례 중에서 이 거주의 혜택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족과 혈연 관계로만 유지되어 있고 그것이 입주 조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양한 사회적 가족과 뭐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십니까? 글쎄 우선 어느 누구도 천만 서울 시민께서 주거 불안이 없도록 하고 취약계층이 없도록 하고 만일 생긴다면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그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하는 그런 큰 원칙이 잘 지켜지는 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지만 큰 원칙은 현행 법 제도 틀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네, 시장께서는 기존에 그 제도를 그대로 합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이미 그 사회적 가족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시가 제공하는 SH의 주거권, 임대주택의 입주권 이런 거에서 배제되어도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글쎄 큰 틀에서 이 법령이나 그나마 제도가 LH가 아니고 예, SH라면 SH만 서울시가 그 제도 보완과 이런 독단적으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원동 사장이면 그런 답이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제가 아직 지금까지 내용 외국 사례나 파악도 안 다른 됐고. 다양한 정책적으로다가 앞서가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가는 것도 지금의 현실을 담지 않은 내용 정도는 발언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만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이 SH 공사 등등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서울시가 만들어내는 도시주택, 주거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고민들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은 SH 사장으로서도 충분히 고민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아이고.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은데요. 네.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서울 시민의 삶을 미리 대비하고 보장하여야 할 행정의 속도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구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고 존엄한 삶 실현을 추진 방향으로 서울 비전 2030에 담고 있고 천명했지만 이것이 과연 구호로 남지 않고 정말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고립된 삶을 넘어 변화된 환경에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려는 시민들의 삶이 보장되려면요. 주거와 의료, 장래, 직장 내 복지, 그 수많은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이제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가족이라는 사다리를 우리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성숙 이미 차고 넘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의 변화된 인식과 가족 형태, 인구 통계 이미 이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가족 구성권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제가 서울시 정책위원회 연구 발표를 시작했고요. 2019년 4월에는 다양한 가족 지위 보장을 위한 TF를 발족하고 연구도 또한 진행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에는 혼인, 혈연 가족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진행해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모아냈습니다.
그래서 조례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보장 및 지원 방안 연구 용역을 발표했습니다. 또 2021년 1월에는 서울 여성가족재단에서 다양한 가족의 권리 보장 방안 연구, 비혼, 비혈연 가구의 생활 경험과 제도 개선 요구, 연구 발표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8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발의했고 발의되자마자 상임위에서 상정 후 심사 보류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삶과 조건을 심사 보류한 것이죠. 누군가의 생존권과 고민들을 우리 의회가 보류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왔고 이제 도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도 대단히 깊숙하고 성숙하게 고립감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이것들이 대단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팬데믹 같은 위험 사회의 도래 안에서는 더욱더 필요한 제도라고 다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 각자가 각재도생하는 고립감의 도시가 아닌 다양성과 포용이 넘치는 미래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꾸미고 가꾸는 디자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 안전, 의료, 교육, 이 수많은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드는 것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서울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리더인 서울시장의 첫 번째 의무일 것이고요. 또한 우리 의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과거의 틀에서 미래를 미룰 것입니까? 서울이 조금이라도 한 단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이제라도 뒤처진 행정의 속도를 과감하게 높여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밝히셨던 포부에 맞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긴 시간에 맞추느냐고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이 시정 질문과 이 시간이 지나고 올해가 지나면 또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과 5년 후와 10년 후 100년 후에 서울시에서 담길 수 있는 큰 행정적 도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 조례가 올라갔을 때 집행부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행정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힘들다. 너무나 큰 행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렇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삶을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행정으로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윤정은 수고하셨습니다.